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내 수연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 오늘 연극 동호회 첫 모임이라 늦을 것 같아요. 채은이 저녁은 내가 출발 전에 차려놨으니 데워 먹이세요. 별다른 감정 없이 알았어라고 답장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취미 활동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하루 종일 도면과 민원을 상대한 피로감에 나는 그저 오늘 저녁은 아이 밥을 챙겨야 한다는 가사 업무 하나가 추가됐다는 생각만 했다. 아내가 10년 넘게 해온 일을 단 하루 맡게 된 것뿐인데 이상하게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11살 딸 채은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묻는 채은에게 나는 무심히 동호회 간대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딸아이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다. 수연은 항상 채은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있었고 채은이와 감정을 나누는데 능숙했다. 반면 나는 늘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색했다. 사흘 후 수연이 동호회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빛났다.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나에게 수연은 활기찬 목소리로 동호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대충 그래? 라고 대답하고 말았을 테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선생님이 우리 이름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수연이라고. 그동안 엄마는 아줌마로만 불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수연의 말에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애 엄마가 무슨 연극이야. 시간은 남아도는 모양이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서도 뭔가 불편함이 일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내가 수연을 애 엄마로만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장에서는 영재주사님,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수연을 위한 이름표는 애 엄마였던 것이다. 그렇게 부른 지가 언제부터였을까? 주말, 수연은 동호회 대본 연습이 있다며 외출했다. 처음으로 주말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평일 저녁 모임도 모자라 주말까지 나가야 하느냐고 물으려다가 문득 내가 주말에도 종종 골프를 치러 나간다는 사실이 떠올라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저녁 무렵 수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다. 눈매를 강조한 아이라인과 입술색이 낯설었다. 더 낯선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뭔가에 몰입했던 사람의 눈빛, 열정을 되찾은 사람의 생기가 그녀의 얼굴에 묻어났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오래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어땠어? 머쓱하게 물었다. 수연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이어갔다. 동호회 대표인 강도윤이라는 사람이 진행한 감정 리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대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 도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아니라 엄마나 아줌마가 아닌 이름으로 불려본 적 얼마나 되셨나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언제부터 수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채은이가 태어난 후부터였던 것 같다.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보다 역할로 불러왔던 것이다. 그날 밤 침대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우리 사이에 오랜만에 대화가 이어졌다. 그 연극 언제 공연해? 무심한 척 물었다. 3달 뒤에요. 올 거예요? 시간 되면.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연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그리고 나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쓰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연극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 수연은 점점 달라져 갔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랫동안 입지 않던 옷장 속 원피스들이 하나둘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낯선 향수 냄새가 현관을 지나 집 안까지 퍼졌다. 동호회 날이면 수연은 일찍 집을 나섰다. 저녁 식사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고 채은의 숙제까지 챙긴 후에야 나갔지만 그럼에도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이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눈빛부터 달랐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연이 동호회에서 늦게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서 졸다 깬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반. 동호회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물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눈가는 붉었고 바람에 흩날렸는지 머리카락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늦었네. 무심한 듯 물었다. 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 감정 리딩 연습이 있어서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감정 리딩이 뭔데? 배우가 대사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이요. 인물의 심리를 파고들어야 진짜 연기가 된대요. 평소에는 넘겼을 대화였지만 그날따라 수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더 캐물었다. 연습 중에 있었던 일을 물으니 수연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며 말이 길어졌다. 도윤 선생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40 초반의 출판사 대표이자 연극 동호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다. 수연은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대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지, 어떻게 배우들의 감정을 끌어내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존경심과 설렘이 묻어나왔다. 도윤 선생님이 제게 그랬어요. 수연 씨는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버티고 있네요 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수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그녀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생경했다. 13해 부부로 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다. 다만 일상에 치려 외면해왔을 뿐. 침대에 누워서도 수연의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몸을 감쌌다. 부부 사이의 소소한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주말, 채은이와 놀이공원에 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했던 골프를 취소했다. 평소라면 수연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겠지만 요즘 그녀가 주말마다 동호회 연습이 있다고 집을 비우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다. 채은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오랜만이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채은이 문득 물었다. 아빠,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밤에 혼자 대사 연습할 때 울어요. 제가 본 척 안 했는데,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아요. 11살 아이의 관찰력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채은의 말을 곱씹었다. 수연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도윤 선생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연습 때 수연 씨 감정이 정말 아름답게 터졌어요. 그 순간을,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조여왔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열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 번도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거실에서 대본을 읽고 있었다. 내용이 궁금해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제일 아팠다라는 대사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그 대사가 나를 향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사 연습 도와줄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웃음기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도윤 선생님이랑 내일 다시 연습할 거예요. 그 말에 뭔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질투? 불안? 아니면 그냥 서운함?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눌렀다. 다음 날 출근길에 동료가 추천한 팟캐스트를 들었다. 우연히도 부부 사이의 정서적 외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진행자는 신체적 접촉 없이도 감정적으로 다른 이에게 빠져드는 외도가 종종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돌아오는 길, 난생 처음으로 꽃집에 들렀다. 수연이 좋아하는 프리지아 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채은이 반갑게 달려나왔다. 아빠, 엄마 없어요. 연극 발표회 예행 연습 있대요. 꽃다발을 들고 선 내 모습이 우스워졌다. 수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채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준 후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도 달랐다. 어딘가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 그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발표회 연습이었어? 담담하게 물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허설이었어요. 꽃 사왔어. 테이블 위에 시들기 시작한 프리지아를 가리켰다. 수연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리고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수연의 마음 한켠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육체적 외도가 아닌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의 변화가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연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동호회 연습을 이유로 외출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13해 함께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수연의 화장대 앞에 낯선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분명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은은한 장미향과 우디향이 섞인 향수였다. 반투명한 액체 속에 내부란이 함께 담긴 듯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불현듯 부부 사이의 정서적 외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세수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44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깃들어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을까? 동료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한 것 같냐며 물었다. 대답 대신 쓴웃음만 나왔다. 김 과장은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락했을 제안이었지만 망설여졌다. 수연이 또 동호회 연습을 이유로 거절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채은의 방에 들어가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채은의 학교 알림장에 가족 참여 공연 관람 일정이 적혀 있었다. 주말에 부모가 함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과제였다. 채은에게 이 과제에 대해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연극 발표에 데려간대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왔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조차 연극 동호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날 밤 수연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그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열어볼까 망설이다 결국 손을 뻗었다. 가방 안에는 연극 대본이 있었다. 페이지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옆에 연습 일정표가 있었고 맨 아래쪽에 도윤쌤과 개인 리딩화 목 7시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동호회 연습이 아닌 둘만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다. 수연이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평소라면 곧장 방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 활기가 돌았고 조금은 죄책감 같은 것도 묻어 있었다. 주말에 채은이 과제 때문에 같이 공연 보러 가기로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가 이내 대답했다. 네. 제가 참여하는 소극장 시연회예요. 채은이에게 연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치 춥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할 때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단체 메시지 알림이었다. 연극 동호회라는 단체 톡방이었다.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리허설 시간 안내와 함께 도윤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있었다. 어제 수연 씨 감정 터질 뻔했어요.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그 밑으로 다른 회원들의 응원 메시지들이 이어졌고 수연의 답장도 보였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도윤 선생님 덕분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느껴왔던 막연한 불안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외도 증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분명했다.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불현듯 민원인의 서류에 사인을 해주다가 펜을 떨어뜨렸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과장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찍 퇴근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대신 수연이 연습한다던 문화센터로 향했다. 건물 로비에서 안내판을 확인했다. 성인 연극 동호회 소극장 203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10명 정도가 원형으로 앉아 대본 읽기를 하고 있었다. 수연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작은 연습실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수연과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는 수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다리의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다. 그들이 문 쪽으로 다가오자 황급히 몸을 숨겼다. 연습실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다. 밖으로 나와 주차장 구석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었다. 그냥 어깨에 손을 얹은 것뿐.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친밀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지난 10년간 수연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작정 술집에 들어갔다. 소주 한 병을 비운 후에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취기가 오르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진짜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과민한 반응일까? 이런 감정적 친밀감도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다.
채은이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수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9시였다. 채은에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온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매일 늦게 오잖아요. 11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저몄다. 채은의 눈에도 상황이 보이고 있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다. 발표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옷에서는 오전에 보았던 장미와 우디향 향수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침실에서 그녀와 마주 누웠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도윤 선생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수연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동호회 대표예요. 출판사도 하고 연극 경험도 많으신 분이에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 아직 육체적 배신이 아닐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외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10세 해부부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의 외도를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갈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표회를 일주일 앞둔 수요일 저녁, 나는 일찍 퇴근했다. 3달간의 불안과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차 안에 앉아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저녁 7시 반, 연습이 끝날 시간이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수연은 나오지 않았다. 주차장에 남은 차는 몇 대 없었다. 하나는 수연의 차였고 다른 하나는 낯선 검은색 차량이었다. 추위에 몸을 떨며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의 대화가 오갔다. 어떻게 물어볼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가슴 속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다. 가족이 깨질까봐, 채은이가 상처받을까봐. 밤 10시 반, 드디어 문화센터 출입구가 열렸다. 수연과 남자가 함께 나왔다. 그가 바로 도윤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내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도윤이 수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신체적 접촉은 아주 미미했지만 그 친밀감은 명백했다. 수연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다. 설렘과 행복이 뒤섞인 표정. 그들은 각자의 차로 향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수연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사이드미러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추더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웃고 있었다. 분명 도윤이 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했다. 채은이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었기에 집은 비어 있었다. 현관에 불을 켜고 기다렸다. 내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그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속이 뒤틀렸다. 전화해서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밤 11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수연은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었고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사도 없이 물었다. 리허설은 어땠어?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았어요. 이제 거의 준비 끝났어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단순한 피로일까? 알 수 없었다.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을 삼켰다. 제발 먼저 고백해달라는 심정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발표회 준비, 채은의 학교 생활, 주말 계획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반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식탁에서 간단한 야식을 먹으며 대본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열정을 쏟고 있는 대본이 궁금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대사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제일 아팠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감정의 정점, 터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대사 중에 당신이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제일 아팠다. 그거 너한테 한 말이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피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추궁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화를 낼 기운이 없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열쇠에 함께 한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침실로 향하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저 낯설기만 했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둘 다 어색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마치 어젯밤 대화가 없었다는 듯이 채은이 할머니 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던 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영재 씨,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채은이 돌아온 것이다. 수연은 말을 멈추고 현관으로 향했다. 채은이 엄마를 반갑게 안았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채은이 내게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잠시 물러났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녁, 채은이 학교 숙제를 돕던 중이었다. 수연은 발표회 준비를 위해 또 외출했다. 채은이 문득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침에 아빠랑 엄마가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11살 아이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른들은 가끔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채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숙제를 마친 후 채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의 방문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채은이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속삭였다. 엄마가 이상해요. 전화 받을 때 웃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떤 거짓말?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연습 끝나고 바로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전 창문으로 봤어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카페에 앉아 있는 거. 아이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채은까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수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다. 내 모습에 놀란 듯했다. 채은이 울었어. 냉정하게 말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내가 이상하대. 내가 거짓말한다고 느낀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말을 이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의 연극 발표회다. 나는 가기로 했다. 처음으로 그녀가 그토록 빠져든 세계를 직접 보고 싶었다. 도윤이라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13해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수연은 내 옆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보아 그녀도 잠들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 있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마주할 내일이 두렵고도 기다려졌다. 발표의 날, 차 안에 앉아 소극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적어도 더 이상 불확실한 의심 속에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채은은 할머니 집에 맡겼다. 학교 과제 때문에 연극을 봐야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아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채은에게 다음에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순진한 아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극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객석은 50석 정도였고 절반도 채 차지 않았다. 대부분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들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받아들고 맨 뒷자리,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좌석에 앉았다. 무대 양쪽에 붙어있는 포스터에는 Lost in Translation, 번역되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공연 시간은 단 4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펼쳐질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수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원피스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무대 위에 그녀는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마치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를 보는 것 같았다. 첫 장면은 혼자서 독백하는 장면이었다. 수연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오늘도 나를 연기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내게 직접 하는 말 같았다. 10세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아닌 아내와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외면했다는 것을. 이어진 장면에서 도윤이 등장했다. 그와 수연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묘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들 사이에 실제로 흐르는 감정이 연기와 뒤섞여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관객들은 알아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았다. 저들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도윤이 수연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당신의 눈에서 진짜 당신을 봤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빛나는 자아를. 그 대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왜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클라이맥스 장면. 수연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고조되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제일 아팠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당신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관객들은 훌륭한 연기에 감동한 것 같았지만 나는 알았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녀의 감정이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공연 내내 가슴이 무거웠다. 아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갈망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았다. 내가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것, 도윤이 채워준 것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을 진정으로 보는 눈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윤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다. 희미한 미소를 교환한 뒤 수연이 천천히 돌아서는 것으로 공연은 끝이 났다.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며 커튼콜이 시작되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배우들이 무대 위로 나왔다. 도윤이 팔을 벌려 수연을 안았다.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수연의 눈에 기쁨과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객석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내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내를 향한 새로운 이해. 꽃집에 들러 프리지아 다발을 샀다. 지난번과 같은 꽃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꽃을 놓았다. 수연의 연습 대본도 그 옆에 두었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자 적었다. 용서는 대사처럼 연습되지 않는다.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침실로 향하다 채은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3살 때 찍은 사진으로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저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 소파에 앉아 무대 위 수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10세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 무대 조명 아래 빛나던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녀가 찾은 새로운 세계와 감정, 그것이 도윤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아내의 목소리를 이제야 들은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끊었다. 아직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너무 날 것 그대로였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돌아왔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눈가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다. 식탁 위의 꽃과 쪽지를 발견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또는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 손을 잡는다면 용서의 시작을 의미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 결정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용서, 화해? 아니면 이별? 수연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슬며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다. 우리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머물렀다. 닿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채.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조명 아래에서 속삭여진 진실을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